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보통 때 같으면요. 저녁 모임들 아침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많겠죠. 그러나 당분간은 안 됩니다. 딱 2명만 만나야 하는 방역 지침 때문인데 이런 상황이요. 정말로 당분간만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유럽도 디지털 화폐로 간다. 현금 없는 시대 성큼 다가왔다. 이런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이런 얘기 있었죠. 미국도 좀 꺼냈고요. 일본 등등등 있는데 유럽도 디지털 유로 앞으로 2년간 준비 작업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그러면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발행하고 보증을 합니다. 현금 대체하는 시기가 빨라질 듯하다.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감사원장 사퇴한 지 17일 만에 최재형 정권 교체 이렇게 외치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어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1시간 뒤에 입당식이 열렸어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출마의 뜻도 밝혔습니다. 야권 대선 경쟁 구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 여당을 중심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20대 10명 가운데 2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무슨 소리일까요? 최저임금 매년 오르잖아요. 그런데 요 위에 작은 제목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지만 막상 알바 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 많이 지적을 했죠. 그리고요, 아래로 갑니다. 저임금 일자리부터 사라진다. 20대 근로자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최저임금 미만 급여도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덜 주셔도 일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병 장병에게 보낸 백신 0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청해부대 문무대왕아 집단 감염 발생을 했죠.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덴만 300명 지금 여기 이 문무대왕암에 탑승하고 있는 인원인데요. 위험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백신을 좀 미리 보냈더라면 하는 지금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6명 확진이고요. 유증상 지금 80명 선실 격리 중입니다. 전원 백신 미접종이고요. 확진자 늘어날 듯하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의료 인력 신속 투입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최직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7월 16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입당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제 굉장히 예상을 깨고 빠르게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입당을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짚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날치기 요청. 날치기를 해달라.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금 하는가 마는가 여러 가지 논란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 밀어붙여달라. 날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짚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런 올림픽은 처음이다. 도쿄올림픽. 자, 만약에 도쿄올림픽을 참가한 선수 확진 안 되리란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경기를 하고 한참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확진이 됐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올림픽은 처음이다. 다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비트코인의 운명입니다. 지금 각국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 이런 계획들 그리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디지털 화폐의 대명사인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얘기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 얘기입니다. 그동안 언제쯤 야당에 들어올 것인가, 정치권에 투신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속전속결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기사 한 가지 보겠습니다. 최재형, 이준석 명함 뒷면에 QR코드를 찍어서 화면을 띄운 뒤 모바일 입당을 했다. 어제의 한 가지 모습을 크게 제목으로 싣고 있죠. 좀 더 보겠습니다. 감사원 떠난 지 17일만 평당원으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당원이 된 거예요. 어제 보니까 동지라는 표현도 쓰더군요. 정권 교체 이를 중심은 제1야당이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내 우군 조기 선점할 기회를 확보했다. 여기서 보면 조기 선점, 이건 누구하고 비교를 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죠. 아직 입당 결정을 못하신 분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거죠. 여당에서는요, 헌정사에 아주 안 좋은 살을 남겼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하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당원 가입할 때 보면은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모바일 온라인 당원 가입이 있고 또 종이로 가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모바일로 한번 해보죠. 모바일로요? 윤석열 전 총장과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좀 경계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선택 이런 것을 그런 것에 따라서 저의 행보를 결정해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입당했습니다. 아마도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게 이상하겠죠? 이 정도 상황이면요. 그렇다면 숙제가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진격의 최. 표현이 진격. 굉장히 빨리 입당했다는 거죠. 당내 유리한 고지 선점. 지지율 10% 돌파는 숙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율이 나오는 명단에 올라 있긴 한데 아직은 미미합니다. 5%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독주하는 야권 대선 지형에 격변이 예고됐다는 거예요. 어제의 모습으로 승부사적 인상을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윤석열과는 차별화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론 상당 부분은 동력을 잃을 듯하다. 이런 파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지지율 부분은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제 모습과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기 중에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를 선언하고 특정 정당, 그것도 야당에 가입하는 것이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앞으로 후배 감사원장, 감사원 직원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해명을 국민들에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구 평론가? 네네. 제가 앞선 기사에서 이제 숙제가 이제 다가온다고 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됐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입당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아직 결정이 없어요. 그래서 네. 윤석열 전 총장과 그리고 또 밖에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좀 합당 얘기했는데 뭐가 매듭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두 인물과는 대비되는 과감한 행보가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 네. 아니면 입당한 이후에 그냥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한 명 정도로
머물고 말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 그런데 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 먼저 지지율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예. 그 빠지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가측한 정치 행보. 그러니까 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윤석열 총장한테 듣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야? 아니면 입당 안 하면 그냥 제3의 길로 갈 거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언제나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9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 교체만 있다면 다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대답이 다르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확실한 예스와 노인데 예. 왜냐하면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뭐 한 1, 2년 남겨놓고는 좀 뭐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뚜렷한 거 원하거든요. 그런데 최재형 원장 정치 뭐 대선 출마 정확하게 얘기하기도 전에 예. 아예 그 대답을 내놨습니다. 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할 거야. 이런 점은 국민들로부터 예. 어쨌든 앞으로 예측 가능하네. 이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다른 주자들하고 싸울 거네. 예. 근데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윤석열 총장은 유불리를 계속 따지는 느낌이에요. 계산하는 느낌. 뭔가를 지금. 내가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면은 내가 중도표를 예. 잃을 거야. 호남표를 잃을 거야. 이렇게 계속 계산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구태의 어떤 정치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원장은 아마도 들어가서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정치 그렇겠죠. 구단들하고 지금 경쟁을 해야 어떻게 보면 되잖아요. 정치 분야는 완전히 초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국민들로부터는 이 사람은 유불리를 안 따지는 사람이야. 불리하더라도 어쨌든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야. 이 두 가지가 처음에는 컨벤션 효과를 충분히 이룰 거예요. 지지율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또 숙제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예.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정치 구단들이다. 이 정치 구단들하고 실제로 입씨름도 해야 되고 예. 맷집 진짜 비난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부터 해서 예. 그리고 또 아까 송 대표가 얘기했듯이 대답을 해야 돼요. 왜 감사원장을 뿌리치고 나왔느냐? 예. 그리고 왜 정치를 하느냐?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자신의 어떤 이 지지율이 예. 계속 유지될 거냐가 결정되겠죠. 자, 이종근 평론가는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관계를 지금 집중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김구락 교수님. 여당에서는 앞으로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 중립 문제를 이제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 생명인데 이렇게 나오셔도 되는 겁니까? 그럼 감사원 시절에 했던 일들은 다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막 우리가 봤지만 송영길 대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9일만 사퇴한 지 9일 만에 정치 선언을 하고 17일 만에 특정 정당에 가입을 했어요. 자, 굉장히 그러면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정치적 색깔이 바뀌거나 없던 게 생기거나 그랬다고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도 특정 정당에 대한 편견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 즉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했었다라고 평가받아도 이미 현직 시절에 편향성이 있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감사원의 업무 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흘렀을 수도 있다라고 누군가가 비판해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그런 돼버린 질문을 거예요. 계속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대통령의 일도 중요하지만 감사원장의 일도 예. 사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안 중요하고 그래서 임기가 보장되는데 그거를 그냥 중도에 사퇴해버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에 투신한다. 이거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 중요도의 어떤 그리고 그분의 역할을 예. 인정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장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특정 정당에 들어오셨고 대선을 이제 출마를 합니다. 예. 감사원장 재직실에 많은 정보를 취득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이냐. 그렇죠. 감사원장은 공공기관, 국가기관을 그렇죠. 들여다보는 곳이죠. 그렇죠. 그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진짜 특정 정당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대선 행보를 위해서 활용할 것이냐. 그렇다 그러면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것이고 감사원 파괴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얻었던 정보는 절대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약속하고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느 누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뭐 최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러면 모든 공직자들에게 정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본인의 어떤 자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인 거죠. 또 그러면은. 어제 최재형 전 원장이 국민의힘 입당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명의 인물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어제 한 가지 행보가 있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거든요.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뭐 사진부터 좀 보시죠. 어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윤 전 총장이 반기문 재단에서 반 전 총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 대화를 나눴죠. 대화 내용이 좀 알려지긴 했지만 기자들도 질문했죠. 혹시 뭐 그거 알려진 거 말고 더 뭐 얘기하신 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기사. 어제 이 만남이 끝난 뒤에 기자들이 이 만남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사실 방점은 최재형 전 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였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의 반응입니다. 최재형 입당에 뭐 각자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요즘에 하락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을 만나 뭐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는 뭐 입당 얘기를 물으니까 저는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대로 갈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 얘기를요. 자, 그럼 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장님, 여권에서는요, 제2의 반기문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비판은 자유니까 뭐 얼마든지 존중하겠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입당을 했거든요. 네, 이건 뭐 전략이라기보다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그 각자의 선택을 저는 다 존중합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어떤 정치적인 그 뭐 손해, 이불리를 떠나서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한번 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가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페이크 뉴스라든지 뭐 인신 공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치에 대해서 뭐 경험이 없었던 이런 사람으로서 좀 실망스럽고, 그렇게 하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의 이런 입장은 지금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최재형, 윤석열 두 인물이 등장하는 만평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여기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역할을 숙고하고 뭐 점점점 돼 있죠. 그리고는 어제 입당을 했죠. 옆으로 갑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버스를 탔어요. 근데 두들깁니다. 빨리 가라고. 올 사람 다 왔으면 출발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뒤에 누군가가 뭐가 비가 떨어지는데 머리를 가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풍자를 곁들여서 만평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엔 17일 이렇게 써 있죠.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네요. 지금 이 만평에는요. 자, 이종근 평론가. 네네.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정치적으로 타격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타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만화에서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분석적으로 분석적인 바탕으로 그려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에서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어디에 나를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규정 지어져요. 나에 의해서. 무슨 지금 여기 얘기냐면 최재형 전 원장이 포지션이 돼 있네요. 지금 그렇죠. 여기는. 최재형 원장이 버스에 탐으로써 사실 윤석열 총장이 버스에 쉽게 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쉽게 말씀드리면 입당을 함으로써 윤석열 총장은 입당 카드가 사실은 굉장히 희석화된 거예요. 입당해봤자 주목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먼저 최재형 늦었다. 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입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윤석열 총장은 외부에서 제3지대에서 이렇게 안철수 대표나 혹은 최재형 원장하고의 어떤 이 세를 몰아가는 걸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탈됨으로써 자신의 입지가 최재형
최재형 원장으로부터 이렇게 규정 지어지는 어떤 상황.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이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행보에 영향을 준 건 확실하죠. 그러면 앞으로 혹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결국은 안 하고 제3지대에서 뭔가 대선 주자로서 활동할 가능성 이것도 있다고 보세요? 현재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뭐냐면 아까 지지율 하락세가 그 그림이거든요. 예. 지지율을 자기가 현재 한 30% 초반대나 20% 후반대를 유지한다면 예. 가능성은 아직도 있어요. 바깥에서 갖고 있는 게. 독자 행보를 그냥 할 그런데 가능성. 그게 만약에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입당을 하든 뭘 하든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각각 최재형 원장이 지지율을 얼만큼 올리느냐.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단기간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윤석열 총장은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빠지는 거를 최재형 전 원장이 가져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 사람 다 왔으면 출발 혹시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만평은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뭐 상황이 좀 이런데요. 자, 어제 사실 윤석열 전 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만났죠. 반기문 전 총장은 사실 뭐 잠시 뭐 긴 기간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각광을 받는 대선 주자였죠. 경험이 있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본인이 어떤 대선 도사 의지도 밝히고 행보를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한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요. 최인영 변호사하고 주원구 교수님께는요. 윤석열 전 총장과 반기문 전 총장 공통점과 차이점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미리 좀 질문을 드렸거든요. 좀 판넬에 써주시라고. 자, 그럼 먼저 최인영 변호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과 세 가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쓰신 거는 공통점을 쓰신 거예요? 차이점을 쓰신 거예요? 공통점은 너무나 뭐 명확하니까 세 가지 공통점은 하나가 첫 번째가 다 고시 출신이다. 외무고시, 사법고시. 고시 출신이다. 그렇죠. 또 하나는 깨알 같은 공통점을 찾으셨군요. 또 하나는 예. 뭐냐면은 좌우 정권에서 다 중용된 적이 있다.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대선 후보까지 올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거기가 이 질문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세 가지 차이점. 첫 번째 차이점은 권력 투쟁이 있다 없다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꽃길을 계속 걸어오신 분인 반면에 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꽃길이 아니고 본인이 오히려 정치인보다 더 강한 권력 투쟁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대권 후보 자리까지 쟁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권력과 충돌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과의 이른바 추윤 대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추 장관과의 어떤 권력 투쟁 속에서 국민들이 굉장한 어떤 그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어떤 시대적 흐름이 뿐만 아니고 본인의 어떤 퍼포먼스를 예. 통해서 권력 어떤 그 차기 대선 주자로 올랐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인의 언어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장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어떤 공격은 별명이 좀 받아내는 있었죠. 그런 예. 얘기는 있지만 예. 한마디로 수비수로서의 역할은 있지만 공격수로서의 역할이 어떤 기억에 아무런 그 정치인으로서의 언어가 전 각인된 게 없습니다. 예. 그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 들어서 이른바 검수완박 이러면서 검찰 수사 완전히 박탈하겠다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부패 완판이 돼버린다. 부패 공화국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어떤 간결한 용어로 해서 정치적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조어 능력이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대적 배경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는 예. 2016년, 2017년 초였습니다. 예. 그때는 언제죠? 탄핵의 강이 우리나라에서 폭풍처럼 휩쓸렸던 그런 때입니다. 그 누가 왔어도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남긴 어려울 것이죠. 결국 탄핵의 경랑 속에 반기문 전 총장은 휩쓸려 간 반면에 예.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준석 그 대표가 함으로써 당선됨으로써 이른바 탄핵의 강을 건넌 상태인 것이죠. 예.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공정과 법치 회복이라는 그런 시대 예. 정신을 상당히 탔다는 점에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시대적 흐름 이런 점에 있어서 크게 봤을 때는 저는 세 가지 점 한마디로 개인기에서도 차이가 나고 예. 시대적 흐름에서도 어떤 그 어젠다라고 할 수 있는 공정, 상식 이런 부분을 잡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건 공통점과 차이점 부분에 굉장히 좀 비중을 주셨는데
개인의 특성도 있고 시대적인 상황도 엄연히 다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어요. 주홍구 교수님께서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좀 최 변호사님께서 그 본질적 부분을 많이 짚어주셨으니까 예. 저는 현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공통점은 거리두기라고 봅니다. 거리두기요? 네, 이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권력 의지를 갖고 나서서 지지율을 끌어오기보다는 예. 어떤 그 반사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현 정권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섣불리 입당을 하거나 어떤 정치 조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실 거라는 그 생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반기문 전 총장과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두 총장이네요. 또 겹치네요. 예. 두 분의 거리두기가 저는 공통점이라고 보이고요. 거리두기의 의미는 약간 반사체 아니냐 뭐 이런 뜻도 들어가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반사체가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게 그 대중들의 열망이거든요. 너무 여야나 아니면 기존 정치에 휩쓸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이니까 거리두기가 또 긍정적인 면으로는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버티기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기문 전 총장은 시작하자마자 솔직히 검증이랄 것도 없고 여러 어떻게 해프닝만으로 그냥 굉장히 꼬리를 짧은 내리셨- 기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여러 해프닝 일어난 거 가지고 그냥 꼬리를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완전히 케이스가 다른 게 작년 내내 어떻게 보면은 여당과 정부로부터 정치적 공격을 받았고 그거를 나름대로 버텨온 그런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틸 수 있는 거는 지금 장모와 처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음에도 저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좀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맷집은 반기문 총장과는 확실히 달랐다.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렇게 빅플레이트나 뭐 빅텐트 이론을 보면서 대중들의 지지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선명하셔야 되는데 지금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전원 정치에서 이제는 회동 정치로 지금 이동하신 것 같은데 그냥 듣고 끝나면 어떡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나는 것도 어떤 시기적으로도 타이밍으로도 별로 부적절합니다. 뭔가 만나게 될 때에도 그때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을 지금 만나서 외교 안보를 듣겠다? 그게 뭐 조언을 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지금 시기에 이게 과연 어울리는 그런 타이밍일까? 그러니까 그런 정무적 감각을 키우는 것과 메시지의 선명성이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과제라고 봅니다. 자, 김가락 교수님하고 이종근 평론가께는요. 두 분, 윤석열, 반기문 두 인물이 공통점이 더 많은지 아니다. 확연히 다른 점이 훨씬 많다. 이 판단을 좀 한번 해주시죠. 김가락 교수님. 차이점도 개인적으로는 꽤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대선을 앞둔 두 분의 공통적 상황을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만을 이제 비교한다면 저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 두 분 다 정치 신인이다. 그리고 그래서 정치를 준비하는 기간이 매우 짧았고 그래서 정책 비전이랄까 뭐 이런 것을 제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사실 결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3주가 지났어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 출마 선언하고 3주 만에 반기문 전 총장은 사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주의 상황 속에서 본다면 반기문 전 총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이나 내놓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권에 나는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이 열리고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시대적 화두를 제시하는데 굉장히 부족함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인 거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지나치게 지지율에만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중도, 뭐 보수, 거기다가 뭐 이탈한 진보까지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것 자체가 본인을 너무 크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존의 정당 체제를 사실상 무시하는 그런 행보가 결과적으로 반기문 전 총장의 발목을 잡았던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사실상 그 길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왜 여태까지 모든 국가들에서 이렇게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이 두 분이 안 하셨다는 공통점도 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종근 평론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반기문 전 총장의 길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전혀 다르죠.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맷집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반기문 총장이 무너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 검증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그 검증을 제대로 대응 못하고 무너졌거든요. 아까 반기문 총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페이크 뉴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사실 반기문 총장 정치 행보 시작하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반기문 총장의 친동생이 외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유엔을 그렇죠. 등에 업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사업을 펼쳤다. 이게 계속 언론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짜뉴스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걸 견디지 못, 정면 돌파하는 그런 맷집 또는 뒷심이 없었다. 근데 윤 총장, 이 처가 장모 문제들이 나오지만 끝없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어저께 윤 총장의 발언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윤 총장이 어떻게 말했냐면 정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책임 있게 끝까지 가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바로 반기문 총장과 다른 점이죠. 반기문 총장은 그때 자기를 위해서 언론사에서 부국장까지 하다가 그만두고 대변인으로 온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직을 그만두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한마디 상의 없이 그냥 자기 혼자 끝나버렸거든요. 이건 완전히 무책임한 것인데 일단 최소한 윤 총장은 어저께 발언에서도 나오지만 나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발언. 그걸 진짜 실행한다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종구 평론가는 과거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그 사례 대사 근데 비판적인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확연히 다르다 지금은 다른 길을 선택한 것 같다. 평가가 갈리고 있어요 지금요. 아무튼 진행 중입니다. 어떤 모습들이요 지금. 다음은 여당이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변화의 모습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뭔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자, 먼저 두 가지 기사를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격한 거 반성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고요. 그리고 내가 민주당의 적통이에요. 이낙연, 정세균 후보. 낯뜨거운 친문 구애 경쟁. 친문 구애인데 이 기사는 보기가 좀 낯뜨겁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표심 경쟁인데 이제 친문 표심 경쟁이라고 할 수 있죠. 경선에서 십자 포함하는 것은 지금 십자 포함하는 것은 내 업보다 과거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랬으니까요. 업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죠. 자, 이낙연 측. 이재명 일기냐 의구심, 정세균은 연일 민주당 적통 주장, 그리고 추미애 후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윤징계제가 하면서 친문들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외연 확장 없는 눈치만 보는 겁니까? 이런 지적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재명 지사는 문 대통령의 아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알려집니다. 지금. 그래서 낯뜨거운 친문 구애 아니냐? 이런 평가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특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거칠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재명 측 참을성이 없다고 역지사지하세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측 형수 욕설 여성들에게 치명타 안겼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런 분위기죠, 지금. 네거티브냐 자질 문제냐 양 캠프 전면전 이런 가운데 내주 TV 토론 잡힌 게 있었는데 이게 취소됐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재명 지사 측, 이낙연 후보 측 각각의 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정리를 좀 했습니다. 보시죠. 내부 단합을 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상처 주면 안 된다. 부상 입히면 안 된다. 마음의 상처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방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반칙도 좀 당한 게 좀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좀 제 전략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발로 차면 막아야 되고 이제 손으로 때리는 것은 저도 철저히 또 본 경선에서도 도를 넘는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계속될 경우 이제는 캠프 차원의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 너무
들어본 사람들의 얘기는 이거는 뭐 사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 자질의 문제 아니냐. 화면 좀 봐주시죠. 화면에는 어제 이낙연 후보 뭐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행사 끝나고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나온 말입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은 진면목을 보게 된다. 진면목을 보게 된다.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후보들의 전 인격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인격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곧 저는 인격이 좋잖아요.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런 와중에요. 적자 논쟁, 적통 논쟁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요. 민주당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이어받고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여야 된다. 그 기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감히 저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적통, 적자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조정식 의원요.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입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후보고 민주당의 적자다. 역시 적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사가 살아온 길과 당에 활동한 걸 보라. 민주당의 적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른바 적자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내가 민주당의 적자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서로 적자입니다, 지금. 적자는 한 명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적자라는 것이 당에 적용될 수 있는지 저는 그거를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느 집안도 아니고 하나의 가정도 아니고 적자 단 한 명뿐이 없습니까? 당이라는 것은 가문의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는. 당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같이 모여서 하는 건데 거기서 적자 논쟁이 필요한 것인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 경선에 들어왔고 그 과정 속에서 당원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친문이라든가 뭐 이런 당원들의 어떤 이 지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러브콜 뭐 이런 차원에서 적자, 민주당은 내가 적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친문 적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당이라는 것은 확장의 어떤 추세를 갖고자 하는 그런 이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자 논쟁을 하면 오히려 확장될까요? 아니면 이게 축소될까요? 이게 뭐 육두품, 뭐 성골 뭐 이런 구분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는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적자 얘기만 계속하게 되면 이른바 다른 그렇죠. 가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기서 배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배제감을 주지 않으려면 모두 다 하나인 것. 나는 거기서 그냥 일개 당원인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지. 근데 그 표의 확장 그런 걸 알 텐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 친문 당원들이라든가 강성 당원들에 대한 어떤 구애의 전략으로서 이렇게 하는 그게 것인데. 더 급한 거다. 그렇죠. 지금 당장에는. 그런데 우리가 길게 보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보들이 할수록 밖에서 볼 때는 이거 지나치게 당심에만 매몰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자 논쟁은 당의 어떤 확장성이랄까 본선을 위해서는 결코 적절한 것이 아닐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훈 평론가. 네네. 지금 서로 주장을 보면 내가 친문이다. 그리고 내가 적자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요. 남는 거는 이제 경쟁이 계속 진행 텐데 그 경쟁과 남는 거는 뭐 정책을 내놔서 약간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상대의 흠집을 찾아내서 흔드는 거. 이것만 남는 겁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제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처음부터 친문 적자 논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 경선 들어가자마자 바로 적자 논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에 뭐 이 30% 한 중반 때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이 적통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40% 이상 나오면서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전무후무한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각 후보별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재명 지사, 제가 차를 한 잔 마셨거든요. 따로 저를 부르셔서 또 뭐 추미애 전 장관, 내가 이걸 결제를 갖고 갔는데 뭐 민주주의다, 뭐 징계안을 갖고 갔는데 이건 사실은
적절하진 않아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뭐 후보 끝날 때 회고담이라든지 회고로 이런 데 나올 이야기들이 바로 경선 후보들끼리 나온다. 이것은 지금 진짜 눈도장 찍기이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본경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본경선 다음에 뭐가 있죠? 본선이 있죠. 본선까지 가는 지금 이분들은 당원만 바라보고 친문 적자 논쟁을 벌이지만 결국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은 후보의 살아남는 과정이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즉 정책 얘기 하나 없이 서로 간의 어떤 사생활 얘기만 하다가 서로 이렇게 줄서기 논쟁만 했던 후보 이렇게 남으면 본선에서 그게 도움이 될까? 이것도 지금 이 후보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체적인 이 경선 과정을 좀 총괄하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고민이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이 좀 걱정도 되면서요. 하여튼 이런 모습이었고요.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난지원금 얘기가 좀 있죠?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회 모습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여당은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정부가 약간 좀 안 해주려고 좀 버티는 모습이잖아요. 그러자 김부겸 총리 여야 합의 때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러섰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원칙적인 얘기죠. 여야 합의하면 뭐 이걸 안 한다고 하기도 어려우니까요. 아무튼 지금 여당이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먼저 김부겸 총리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어제 국회 출석해서 뭐 질문도 받고 얘기했는데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분위별로 보니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는 소득도 확실히 줄었고요. 여러 가지 고통스럽다라는 게 나왔고 5분위는 지금 오히려 소득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채도 줄었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한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나. 저는 이 뭐 꼭 재정을 꼭 아끼려고 막 지금 뭐 80% 100%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재정 문제도 있지만 여야가 이를 합의한다면은 어떻게 재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 오면 저희들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국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뭐 정부, 뭐 여당, 야당, 뭐 논의 공방이 오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여당 180석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이거 날치기 해줘야 날치기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유승민 야당의 대선 주자죠. 유승민 이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반발합니다. 날치기란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추경 단독 처리를 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날치기란 표현이 나왔죠. 자 역시 야당의 대선 주자 한 분이죠. 원희룡 제주지사. 과격한 본성이 돌아왔다.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거 좀 약간 리스크 있는 발언 아닙니까? 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어떤 얘기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180석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주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 이런 건 날치기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거는 정말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계속 논쟁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됩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죠. 이것도 강행 처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논란이 많은 법안은 날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있고 했어요. 근데 사실 또 여야에서 지금 이게 합의가 안 되잖아요.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예의가 알려진 뒤에 반발이 나오죠. 유승민, 의회 민주주의를 묵살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원희룡, 과격한 본성 돌아왔다. 위험하다. 이렇게 또 지적합니다. 자, 최인현 변호사, 주원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세상에 좋은 날치기는 없다. 사실 이 부분은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는 뭐죠? 국회는 대한민국의 대표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결국 민주주의란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원칙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소수 보호와 관련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가치를 두는 부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날치기를 해야 된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 된다고 하면은 소수 보호제 정신은 어디로 가는 것이죠? 안드로메다로 가는 겁니까? 결국 대화와 타협이 없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독재적 발상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용어도 물론 뭐 그 날치기라도 해서 한 말이 어떤 우리 서민의 용어로서 쏙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이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민주주의 훼손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얘기하고 하듯이 지금 김부겸 총리조차도 얘기하는 것이 사실 지금 오늘 통계를 봤더니만 올 1분기만 해도 그 자영업자들의 가계 대출이 작년에 대비해서 약 20%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 국민한테 돈 퍼줄 때입니까? 결국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한테 지원을 해줄 그게 바로 이 시점이고 그런 어떤 그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전 국민한테 100% 퍼줘라. 그것을 날치기라도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국민들로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전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주원 교수님, 이 화면 좀 다시 볼게요. 뭐 어제 발언을 좀 정리했는데요. 날치기 얘기하면서 정말 민생에 필요한 건 과감한 날치기를 해줘야 된다. 약간 좀 전제를 깔았어요. 그래서 뭐 논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민생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추경, 재난지원금 이거를 꼭 민생에 필요한 것 그리고 국민적 합의된 거 아닙니까? 라는 전제를 깔고 날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입장도 할 수 있습니다. 주원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좀 변호사님과 약간 반대 생각을 갖는데요. 오히려 원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런 일상 용어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과하신 건 사실이고 막말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 워낙 지금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이 갖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좀 이제 개념이 달라졌거든요. 4차 대유행과 함께 전 국민이 사실은 방역 준수를 하면서 피로감이 극에 쌓여 있는 부분을 어떤 위로라든지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소를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표현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속의 표현에 있어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정부가 유불리를 따진다든지 80%니 20%니 그런 것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으로 이재명 지사는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180석의 효과를 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날치기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어는 과할 수 있지만 그 원칙에 대한 호소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을 우습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죠. 포퓰리즘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서도 이재명 지사가 쓴소리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게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지원의 두터움은 이미 재난지원금을 사실은 전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전제 후에 후속 조치를 빠르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그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그 소상공인 지원 때문에 이게 80%다 20%다 이런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180석을 갖고 있는 여당의 모습으로 부끄럽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인터뷰의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그 인터뷰에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근데 진짜 민생에 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해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 거고 반대로 보면 여당의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 180석 가지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작년에 통과했던 법들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지 않느냐라는 관대가 반대한다고 하는 직무유기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같이 성찰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 두 분 들으셨고요. 저 이종구 평론가, 김우락 교수님도 지금 의견 요청하셨는데 제가 짧게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 교수님 평소에 제가 굉장히 존경을 하고 공감을 많이 하는데 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전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평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왜 위험하냐면 자, 민생 법안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잣대를 하죠? 그 잣대를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부가 집권 여당이 이건 진짜 민생이다.
그럼 민생이 어디서부터 어디 범주죠? 자, 지금 재난지원금을 예. 말씀하셨는데 공감하지 않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전 국민이 꼭 해야 되느냐? 물론 전 국민 다 돈 받으면 좋죠. 하지만 예. 지금 급한 것은 선별적으로 너무 급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빨리 갈까를 예. 고민해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에요. 야당이 전 국민 주지 마라, 국민들한테 돈 주지 마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시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럼 민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어디에 주안점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갖고 논쟁을 벌이는데 예. 이 하위부터 돈을 주는 것이 민생이 아니다. 민생 봐봐. 당신들은 민생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이 민생이다라고 몰아붙인다면 그거야말로 독재의 발상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구락 교수님. 단어가 좀 과격해 보이긴 했죠. 날치기 그렇죠. 이 표현이요. 하지만 그 핵심은 이겁니다. 책임 정치해라 이거예요. 지금 국민이 그만큼 이렇게 많이 뽑아줬고 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런 민생과 관련된 이런 코로나 시대의 이 재난의 상황 속에서는 책임 정치. 누구 욕먹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 할 일은 좀 제대로 해라. 뭐 이런 메시지가 여기서 날치기라는 단어로서 이제 좀 더 과격하게 이제 압박을 하는 용으로 나온 겁니다.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다수결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수결주의에서 뽑힌 대표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책임 정치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다수결주의도 어느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이것은 부정하는 그런 뉘앙스 있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건 예. 다수결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대원리입니다. 그러면 소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나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민생이다, 민생이 예. 아니다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 국민의 대표들이 사실상 규정하는 겁니다. 더 많은 대표를 갖고 있는 여당이 책임 정치 하라는 얘기. 자, 잠깐만요. 지금 이게 굉장히 약간 이 패널 분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하는데 최인현 변호사, 이종훈 평론가 각각 30초씩 드릴게요. 네. 아주 집중적인 얘기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예. 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헌법의 문제입니다. 헌법 57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의 각 항을 증가하거나 세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산을 국회가 임의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부하고 반드시 합의를 거쳐 그렇죠. 수정하라는 거죠. 여야와 행정부가 합의해서 해라는 것이지 날치기해서 한다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이종구 평론가. 자, 180석은 4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그 4년 동안 180석이라는 어떤 처음에 총선에서 줬던 것이 계속 민심으로 작용을 할까요? 사안별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시기에 예. 따라서. 근데 4년 전에 얻었던 180석은 무조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평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못을 받고 한 것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소수당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여야 된다. 예. 국회는 절대로 다수로 무조건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상임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임위 뭐 나눠주는 상임 의장 나눠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 정당이 다수당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다수당의 의견에 예. 따른다? 그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도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구락 교수님께 30초 드릴게요. 예. 지금 의회는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행정부는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정이 합의를 보고 이것을 최종적인 결정권은 사실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지금 뭐 이 헌법상에서 위배되는 것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마지막 결정권은 돈에 관한 한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지금 뭐 소수의 의견 당연히 이제 보호 받아야죠. 하지만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부딪힐 때는 그러면 누구의 의견을 받드는 것이 더 맞는 것인가? 그래서 다수결주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논쟁입니다. 이거 아마 오늘도 이거 정치인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보일 거예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병들이 좀 위험해 있죠? 보겠습니다. 하나씩. 바다 위에 3밀이면 밀폐, 밀집, 밀접입니다. 배 안에만 있으니까요. 아덴만 청해부대 6명 확진, 80여 명, 80명 정도가 유증상으로 격리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접종 시작 이전에 출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못 맞은 거죠. 의심 증세에서 확진까지 2주를 허비했다. 공중급유기, 의료진 장비 급파 계획.
승조원 300명 정도인데 조기 교대 가능성도 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거 백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었냐는 거예요. 청해부대 파병해놓고 백신도 안 맞췄다. 백신 뭔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한참 벌써 지났잖아요. 백신 접종하고 나서. 그럼 장병들은 대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어떤 설명들이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해외 파병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한 치료와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병 장병들의 신속한 귀국을 위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투입 등 적시적인 추가 조치를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국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홍 교수님, 우리 군 당국이 뭘 좀 놓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주 치명적으로 많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병부대는 지금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얼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신이 가장 먼저 지금 사실은 접근이 어떻게 됐었어야 공수라도 됩니다. 하고 뭐 이랬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이제 출항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백신이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변명이 군 지나지 당국은 않고요. 저 장병들이 이제 귀국한 뒤에 접종 계획이다 뭐 이런 설명이 좀 어제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한 1,300명 정도 지금 파병되어 있는데 960명 정도가 백신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현지에서 유엔의 협조를 받아서 맞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여기는 좀 뭔가 좀 그런 게 없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되게 안이한 해석이신 것 같았어요. 바다에 있으니까 접촉이 잘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지 파병지에서의 현지인 접촉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80여 명은 지금 유증상 격리하는데 이게 코호트 격리인데 지금 산밀의 환경인 함정에서는 아주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 효과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신속하게 분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공중급유기 급파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백신의 예방접종 계획이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4차 대유행 때도 사실은 20대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어떤 포트폴리오 하나에 묶여버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해 미국 항공모함에서 코로나 확진 집단 확진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배에서. 그래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전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지점이 있을 겁니다. 곳곳에 지금요. 자, 다음은 중국 백신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국 후 격리 면제자가 확진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저 백신을 그 출발하는 나라에서 맞으면 면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확진자 들여다보니까 절반이 중국 백신이다. 중국 백신의 효능에 대한, 효과에 대한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자가격리 면제 이거 좀 검토 중이다. 이거 면제해 주는 게 맞는가.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10명 정도 돌파 감염이죠. 백신 맞았는데 감염되면 돌파 감염인데 10명 정도 지금 확인이 됐는데 그중에 절반인 5명이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 접종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은 백신과 관련돼 있고요. 또 올림픽, 도쿄올림픽 얘기입니다. 우선 아래쪽 제목 보면 이런 올림픽 처음입니다. 처음 보는 현상이 나타났대요. 뭐냐면 첫째는 일단 메달을 스스로 걸어야 된답니다. 누가 안 걸어줘요. 방역위의 박긴 시상식. 그러니까 1등에도 그냥 메달 집어 자기가 걸고 자기가 사진 찍고 뭐 이러는 겁니다. 굉장히 좀 뭔가 썰렁한 상황이 되겠네요. 그리고요. 포옹하고 악수하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뭐 우정 생각한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지입니다. 그리고요.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뭐 8강, 4강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확진이 되면 무조건 기권패입니다. 그냥 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종목별로 좀 기준 다루는데 그래서 실력만큼 면역력 자체가 더 중요하다. 최윤영 변호사, 이거 이렇게 기권패하기로 했는데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까? 저걸 보면서
코로나가 사람 가려서 가립니까? 코로나 걸리는 건 실력하고 사실은 큰 상관이 없죠. 그러다 이게 보니까 마치 무슨 징계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사실은 그 확진자도 한 번에 어떻게 그 뭐 가성 뭐 그 확진이네 뭐네 해서 그걸 가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텐데 4년 아니 한 1년 더 그 작년에서 했으니까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지금 세계 대회에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서 좌절된다는 것 자체가 요즘 얘기하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냥 가서 뭐 4강전 뛰세요 하기도 어렵고 이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 지금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차 접종까지 다 마쳤을 겁니다. 그렇지만 후진국 내지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접종이 덜 됐을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런 것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어떤 면역력의 차이에서 어떤 그 결과의 차이도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를 하다가 이게 감염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 불가피한 점은 인정할 수도 없진 않겠습니다만 하루 만에 예선부터 결선까지 다 하는 종목 그런 그리고 또 종목도 있죠.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 종목에 따라서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게 정말 그 메달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저 뭐 물론 뭐 다 공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저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메달이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력만큼 면역력도 지금은 중요한 올림픽이 됐다. 이런 올림픽 처음입니다. 이런 올림픽. 자, 다음은 디지털 화폐,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가세했다. 디지털 화폐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좀 굉장히 빠르게 얘기했죠. 중국은요, 달러 중심 시스템에서 벗어나자. 이 기회에 아예 달러 중심에서 위안화 좀 뭔가 좀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디지털 위안 이미 사용 실험을 하고 있고요. 유럽도 도입 준비를 공식 착수했다. 미국은요, 9월에 관련 보고서 공개한다. 느긋했던 입장을 바꿔서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되면요, 궁금한 것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각국의 중앙은행이 막 가상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은 디지털 달러 나오면 비트코인은 자, 필요 없어질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온 거예요. 가상화폐의 미래 놓고 의견이 분분.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다. 달러 있다고 금이 없어졌나? 아니다. 비트코인은 그대로 남는다. 요구하는 바가 있다. 뭐 이렇게 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가락 교수님. 네. 비트코인에 대항한, 그러니까 각국이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게 비트코인에 대항하는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통제를 벗어난 그 비트코인에 대항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국이 서로 화폐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겁니까? 어느 게 더 비중이 큽니까? 명분은 비트코인을 축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 탈세나 뭐 이런 예. 검은 돈 이런 것이 쌓여가는 그런 비트코인을 사실상 이런 통화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배제시키는 그런 것이 명분이긴 한데 예. 사실은 지금 미국이 디지털 화폐를 이제 강화하는 측면에는 사실상 화폐 패권 경쟁. 그러니까 중국이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거기가 사실상 현물 거래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진입되어 있는 중국이나 유럽이 선점을 하게 되면 이 화폐 경쟁, 화폐 패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초조감이 지금 미국의 어떤 이 디지털 화폐의 어떤 강화 이런 것을 더 이렇게 촉진시키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주 급속하게 될 것이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되면 다 축적이 되거든요.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겠죠.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이거 추적이 안 되기를 또 바라는 그런 돈 씀씀이도 있거든요. 현찰은 원래 추적이 안 그렇죠.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병행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공동전선은 비트코인 가만둘 수 없다지만 알고 보면 각자 주도권 싸움 이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원 교수님. 네. 각국이 디지털 화폐를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존하거나 더 희소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아, 사실은- 오히려 더 희소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위안화라든지 디지털 미국에서 준비하는 이것들이 사실은 중앙 통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거는 개인 간 신뢰 관계를 이제 중시하는 자산 가치입니다.
그게 이렇게 그 결제 변동성이 좀 적다고 해서 그게 무시받을 저는 자산 가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는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알트코인과 같은 그런 가상화폐의 그런 탈세나 역방지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오히려 제시해주면서 소중한 자산 가치, 새로운 금융 테크놀로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폐 발행권이 민간이냐 국가냐 뭐 사실 이 싸움도 지금 진행 중인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 이종규 평론가. 뭐 두 가지 이슈예요. 각국의 이렇게 디지털 화폐 경쟁.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이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테크놀로지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화폐의 어떤 부분은 두 분이 다 잘 설명하셨고요. 테크놀로지라는 부분에서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관점이거든요. 이게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것이 자산 가치로 하나의 어떤 화폐의 기능처럼 지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단위의 권력이 분산되면서 거기서의 어떤 가상화폐가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면 가상화폐는 살아남아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조홍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중앙정부가 어떤 국가도 중앙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마지막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방어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으나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정신 앞으로 나가야 될 정신이 중앙 권력에서 분산, 이 권력을 개인으로 분산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인터넷과 블록체인의 어떤 정신이라면 이 가상화폐는 끊임없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중앙 통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우리의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 세상, 이 개인이 중점이 되는 세상으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권력 싸움에서 개인이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종 변호사. 근데 이제 비트코인 관련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범죄의 어떤 자금 유통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점이 또 우려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것을 그 뭐 해킹도 하네 뭐네 하지만 그것을 사실 막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전히 밖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금 세탁 관련해서 지금 법이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그 9월달 되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금융 관련된 법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제대로 안 되면은 사실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가 상당수 지금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의 어떤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전을 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화폐 발행의 민간과 국가의 대결, 그리고 국가 간의 대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과학기술이 존재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